제가 방금 전에 화장실 와서 잠깐 쉬다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김현호 선생님한테 좀 물어봤는데, 이 면역 항암 치료 받다 보면 아무래도 돈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치료비가 부담이 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이 급여 항목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을 덜 느끼실 수도 있을 거다, 환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말인즉슨 2년이 지나면 이게 그럼 비급여가 된다는 뜻인가요? 그때부터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면역 항암제를 효과가 있는 분들이 언제까지 써야 되냐라는 이제 문제가 이제 있는 건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면역 항암제가 연구가 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대규모 연구는 아직은 많진 않아요. 현재까지 면역 항암제를 언제까지 써야 되느냐에 대한 연구는 제가 알기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소세포 폐암에서 니볼루맙 면역 항암제를 1년 쓴 사람과 1년 이상 쓴 사람을 비교를 했는데, 이제 그 연구에서는 생존 기간의 측면에서는 1년 이상 쓴 사람이 더 길긴 했어요, 생존 기간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2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2년 쓴 사람과 2년 중단한 사람, 그리고 2년 이상 쓴 사람을 비교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까지 임상적으로 큰 의미를 보인 여러 가지 대규모 연구들이 최근에는 거의 다 2년까지 쓰는 걸로 일단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데이터는 그런 쪽으로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그냥 한 사람당 총 급여가 적용될 수 있는 총 기간이 2년인 거예요? 아니, 약을 쓰는 시작했을 때 반응이 2년이 유지가 된다는 가정인 거예요. 중간에 끊었다가 뭐 다시 나빠져가지고 또 쓰고 이제 이런 건 아닌 건 거고요. 그러면은 국내 효과가 있을 경우에 맥시멈 2년까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근데 현재 이제 그 규정은 사실은 이 국가 재정과 관련돼서 나와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거 중심으로 생긴 규정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면역 치료제를 나라 재정으로 커버해주는 나라 별로 없거든요. 워낙 비싼 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빨리 도입을 하면서 그래도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자기의 재정의 여유를 고려해서 맥시멈으로 2년까지만 하자. 이렇게 어떤 정책적 결정이었어요. 그러면 당시에. 현재 국내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환우분들 중에 2년 이상 면역 항암제를 쓰시는 분들은 없다고 보면 돼요? 아니면 2년 이상 아직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비급여로 쓸 수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비급여로 쓰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1년에 뭐 부담이 너무 크니까 5천만 원 뭐 이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나 많이 그 정도 나와요?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고민해야 될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면역 항암제가 이제 효과가 좋아서 사실 끊는 게 이건 되게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의견을 얘기 드리면 사실 언제까지나 맞을 수는 없는 건 거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끊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계속 뭐 평생 맞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교수님 방금 얘기하신 뭐 그런 재정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튼 간에 현재까지 2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은 일단은 현재까지 우리나라 기준은 그렇다. 그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급여 기준. 사실 그게 되게 저희도 좀 궁금하긴 하잖아요. 그게 면역 치료를 하면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면역 세포의 뭐 능력을 자활성한다라고 만약에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면역 세포들이 그런 기억하는 그런 능력도 있다고 하는데, 활성화된 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 사실 반응이 좋고 괜찮으면 좀 중단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건데,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연구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아직은 많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이제 근거 중심의 의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섣불리 어떤 권고나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게 좀 어려운 실정이죠. 이제 물론 자료나 근거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서 2년을 쓸지 3년을 쓸지 1년 반을 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반응에 따라서 아주 깊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짧게 쓰고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최대한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에 가이드가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건 역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 이렇게 좀 앞으로 생각합니다. 또 좀 그 기간이 2년이라는 기간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뭐
확실히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는 잘 모르지만 또 이렇게 말을 엄청 아끼시네요 선생님께서.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건 말 잘못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이나 환자 가족분들이 그 면역 항암제를 좀 중단하는 걸 두려워하시는 이유가 이게 부작용도 적고 또 효과도 좋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인데 우리가 일부에서 예고했듯이 이제 면역 항암제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능이 아니다라고 김인호 선생님께서 우리는 이걸 좀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는 언급을 하셨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궁금한데 좀 설명해 주실 선생님 계신가요? 예, 면역 항암제 사실 뭐 부작용이라고 해서 되게 뭐 특이하다라고 얘기하기는 또 좀 어렵죠.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느끼거나 나타나는 증상들은 사실 뭐 약들에 대한 부작용은 어느 정도는 다 일반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알러지 반응과 같은 그런 약물이 들어갈 때 약물주입과 관련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면역 관문 억제제가 일반 세포독성 우리 항암 치료제랑은 좀 그 기전이 작용하는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패턴도 약간 염증과 관련된 네. 부작용들이 좀 많다고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염증과 관련된 예. 게 많다. 예,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피부랑 그다음에 우리 소화기 계통에서 이제 뭐 설사와 같은 이제 일반적인 장염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좀 흔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이제 그 밖에 이제 기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 뭐 폐부터 시작해서 폐, 간 그리고 갑상선, 뭐 췌장 여러 장기들에 사실 다 염증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그건 너무 모든 장기가 다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해하자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서 암세포를 공격하라고 만든 게 면역관문 네. 억제제예요. 근데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돼서 다른 몸의 다른 장기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암세포를 오인하고 공격할 수도 있는 아니요. 건가요? 면역세포들이 기본적으로 여러 조직을 공격하게 되어 있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가 활성화돼 있으면 예를 들면 내가 폐에 뭔가 조금 기미가 보이는 염증이 있었다. 그러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서 암세포를 공격할 수도 있지만 폐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피하 식별을 너무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네. 면역 관문이라는 게 피하 식별을 사실 위한 거죠. 그러니까 면역 세포가 내 몸에 있는 정상 세포도 다 공격할 수 있는데 면역 관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예 없어도 문제네요. 면역 관문이라는 게 아예 없어도 문제고. 내가 폐렴이라는 게 걸리면 면역세포들이 와서 항생제로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면역세포들이 와서 치료를 해요. 네. 그러면 면역세포들이 치료를 한다는 거는 폐에 있는 염증을 세균 같은 거를 없애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 공격하게 재생산이 계속되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 몸에는 면역 관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공격하고 나면 이제 좀 그만 공격해 라고 관문이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 건데 이제 암이 있을 경우에 이제 그 관문을 낮춰놓으면 얘가 계속 암을 공격해서 치료하자라는 건데 네. 어쨌든 T세포들이라는 면역세포들이 활성화가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장기를 공격할 수 있는데 피부에 공격하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 폐를 공격하면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 대장을 공격하면 장염이 오는 거고 염증이라는 게 이 부작용으로 생겨난 결과물인 거네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아나운서 선생님 그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들어봤죠.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자가면역 그래요? 질환은 과도하게 이런 면역 항암제를 쓴 게 아니지만 과도하게 자기 면역이 올라가서 높아져 있으면. 여러 군데를 공격해서 그런 게 생기는 건데 이제 이 약을 쓰게 되면 그런 비슷한 양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염증하면 제가 너무 무서운 게 요즘에 막 폐혈증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연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회복 못 하신다라는 기사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무서운데 사실 어떤 약제든 이거는 면역 항암제뿐만 아니라 무슨 약제를 쓰든 부작용은 누구에게서나 있죠. 일어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확률이 아주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포독성 항암제가 생기는 부작용의 확률과 정도를 고려해 보면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거지만 이런 다양한 분야에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폐렴 같은 것은 되게
이 치명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거든요.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 치명적인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 항암제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네. 이런 부작용을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네. 보통 약을 쓸 때 부작용 걱정하시면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뭐 한두 번, 뭐 우리가 복용하는 약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쉽게 먹을 수 있는 소화제나 뭐 감기약 뭐 이런 것만 봐도 이게 뭐 무슨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크게 뭐 무게를 둬서 생각하지 않는 게 한 번 먹고 말 거니까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치료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약을 뭐 복용하거나 투약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오랫동안 그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혹시 면역 항암제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언제쯤이면 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시기가 있을까요? 근데 워낙에 다 다양해서 우리가 이제 뭐 보통은 뭐 그 정도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피부 같은 경우에는 뭐 4주 정도 얘기하고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네. 있는데 꼭 그때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사용하고 나서 금방 뭐 1, 2주 만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언제부터 걱정을 이때쯤이면 물론 의사는 염두를 하고 있겠지만 항상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담당 선생님이랑 잘 상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항암제 치료라고 하면 세포독성 항암제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다 생각하는 거고 항암제 부작용 생각하면 주사 맞고 한 하루 이틀 지나면 3일째부터 울렁거리고 미식거리고 머리 잘 못 빠지고. 먹게 되고 머리 빠지는 거는 뭐 한 3, 4주 넘어가면서 머리 빠지고 장염 같은 게 한 열흘 정도 일주일 지나면서 생기고 네. 뭐 이런 패턴으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사 맞고 나서 일주일에서 2주일 내에 심하게 생길 부작용이 거의 다 와요. 그래서 이만큼 오는 거 보고 그러면 두 번째 사이클에 좀 조정해서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랑은 패턴이 좀 다르다는 거죠.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전문가들이 그리고 또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확률이 되게 높진 않지만. 그러니 그러면은 좀 아주 작은 증상으로 여러 군데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그럴 있고 수도 있죠. 또 어떤 분은 오래 가요. 그 부작용이. 그러면은 이게 이 약으로 인한 부작용인 줄 모르고 지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한테 그렇진 않아요. 보통 근데 예. 환자분들이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면은 이제 본인 몸에 대해서 환자분들 이렇게 스스로 더 많이 생각을 하시고 더 예민해지시는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궁금하거든요. 네. 예민하다는 표현보다는 궁금하기 때문에 사실 그 치료를 처음 시작하고 난 다음에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랑 되게 많은 얘기를 보통 나누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일상 평소와 좀 다른 부분들은 어쨌든 치료를 새로 시작한 부분의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료를 시작하다 보면은 대부분은 그래도 먼저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면역 치료 했을 때 뭐 효과 좋고 여러 가지 것들 장점이 많고 앞으로도 각광을 받을 거고 다 맞지만 이제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장기에 여러 군데에서 생길 수도 있지만 특히 중요 장기 뭐 심장이나 폐 이런 부분들에서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런 부분들도 환자분들도 이미 또 알고 계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네. 치료 과정에서도 선생님들도 직접 부작용 관리를 신경 써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들이 다 네. 좀 있을걸요? 선생님 뭐 어떠세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한 뭐 몇 군데 어떤 케이스 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이제 당뇨가 없으셨던 분이 인슐린을 맞아야 할 정도로 뭐 당뇨가 생기셔가지고 예. 근데 물론 췌장 기능이 떨어진 그렇죠. 거죠. 예. 췌장에 염증이 그래서 생겨서. 굉장히 물론 효과는 되게 좋았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사실 되게 힘들다기보다는 병이 많이 좋아졌지만 어쨌든 부작용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저희 생각에는 그런 게 저희가 종양내과 의사들이다 보니까 항암제만 공부하는 건 아니고 선생님 다 부작용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항상 이렇게 외래에서나 진료실에서 이제 많이 하는 편이죠. 그 저는 뭐 이렇게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갑상선 염증도 있고 폐렴도 있고 뭐 그 대장염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데
그 중에 이제 좀 제일 위험한 것은 역시 폐렴이에요. 근데 폐에 염증은 오면 실제로 이게 세균성 폐렴인지 네. 그러니까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뭐 폐렴 와서 돌아가시거나 이런 분들도 네네.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많다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암 환자분들도 대부분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고 연세도 많으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급격하게 진행하는 폐렴인지 아니면 이런 면역 치료제 때문에 부작용으로 생긴 그런 폐렴인지 구분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특히 이 면역 억제제 때문에 생기는 면역 관문 억제제 때문에 생기는 폐렴 같은 경우에는 생기고 나서 아주 빠르게 진행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캐치해서 초기에 면역 억제 치료나 그 다음에 쓰고 있는 약제를 빨리 끊어주고 이런 것들을 대체하지 않으면 돌아가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즉 폐혈증으로 뭐 한 40, 50%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거의 그 수준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부작용이 발견되면 면역 항암 치료는 무조건 바로 끊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약이 어떤 중대한 부작용을 유발했다라고 네. 판단이 되면 즉시 끊고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약을 끊어야 될 정도는 아닌 네. 거지만 부작용이 계속 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가면서 면역 치료제를 계속 할 거냐 아니면은 이 부작용 대비 항암 효과 이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항암 효과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부작용이 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온다면 중단할 거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작용으로 생겨난 뭐 그런 증상들이 쉽게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면역 항암을 계속 꾸준히 이어가면서 그 부분만 케어를 해주면 된다라고 진단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 저 대부분 이제 뭐 갑상선 쪽에 그렇죠. 염증이 있는 경우가 사실 뭐 이제 이런 대표적인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상선 이제 호르몬 그 약을 같이 복용하면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면역 치료 유지하거든요. 그럼 그래서 부작용 이게 중에 갑상선 관련된 게 가장 좀 경미한 부작용인가요? 경미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이거는 효과적인 약이 있는 거죠. 예 아.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죠. 독성의 또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를 하죠. 예,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뭐 설령 갑상선이라고 해도 너무 중대하게 뭐 그 뭐라 그래요? 사이로이드 뭐 스톰 뭐 그런 거 뭐 그런 게 온다 그러면 끊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어느 정도냐에 따른 거에 대한 판단은 이제 의사가 이제 하는 게 가장 그러니까 우리 많이 보는 뭐 갑상선 저하증이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정도 수준이면 호르몬만 들이면 일상생활 하시는데 지장이 없고 항암 효과가 유지된다면 계속 하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전체 신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끊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부작용 패턴에 따라서 그다음에 몸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환자분들이 부작용에 대해서 더 많이 찾아보시고 그럴 것 같은데 오셔가지고 저 이거 혹시 면역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건 이 약제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사례들도 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는 물어봐주면 좋은 거죠 우리는. 오히려 말씀을 안 하시고 네.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도 네. 계세요? 환자분들 중에? 그러니까 그냥 기운이 없다. 뭐 계속 그러고 뭐 그냥 항암 치료하니까 기운 없겠지. 내가 암 환자니까 그 정도는 내가 극복해야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호르몬 저하증이 있었던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표현을 해주면 우리가 한 번이라도 체크해 보게 되는 거죠. 혈액 검사라든가. 근데 저는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제가 뭐 병원 진료받으러 가거나 했을 때 뭘 이렇게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좀 이렇게 귀찮아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환자 진짜 어지간하네라고 생각하실까봐 그러니까 제 속에 있는 얘기를 속속들이 다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환자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진짜 어려운. 제가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제가 진료를 한번 받으러 간 적이 있는데요. 저도 그 교수님한테 그냥 원래 아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도 진료를 딱 보러 갔는데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그 제가 의사 진료를 선생님한테 제가 본인 진료. 그래서 봤는데 좀 너무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나왔더니 이거 못 물어봤다 싶은 게 있는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문 열고 이렇게 다시 여쭤봤어요. 그때 제가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환자분들이 가끔 이렇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막 못 물어보시고 기억도 잘 안 나고 그 순간에. 근데 제 생각에는 기억이 안 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딱 얘기할 때 그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다들 저희 종양내과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환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좋은 정보를 얻게 되는 거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김인호 선생님 환자분들은 평소에 이제 궁금하신 거 생각나시면 좀 메모해 두셨다가 그래서 그러면 좋죠. 상담 보내시라고. 받으시면서 네. 근데 또 너무 진료 시간이 길어지면 힘들어지시는 게 아닐까 또 생각도 되는데 뭐 충분히 다 이렇게 받아주실 수 있는 거죠 진료. 받아드리고 싶은데 참 그쪽은 어려운 시간이 항상 이렇게 일정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막상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예, 그게 시간 제일 때문에. 시간이 일정하고 그런 게 다른 주위의 환자분들도 이게 계시기 때문에 사실 대기하시는 사실 분들이라서. 저도 그게 제일 있어요. 애로가 저는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말라서 물을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진료하기 시작하면 그 타임 끝날 때까지 화장실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생각에는 중요하지 않은 얘기다라고 생각되는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길어지면 참 힘들 때가 있는 거죠. 네. 그건 뭐 사람이니까 누구나 당연한 거겠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의사고 또 환자분이 힘들어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해서 또 우리가 처치를 해드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뭐 프로페셔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다 직업의식이 있으니까 네. 너무 뭐 그런 걸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 지금 출연하시는 그 그렇진 멋진 않습니다. 선생님들 같은 그 모습이 좀 보였어요 살짝. 아까는 못생겼다고. 네. 제가 녹화하는 동안에 좀 익숙해진 걸까요 이 외모에? 아무튼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인터넷 카페 얘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투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인터넷밖에 없다 보니까 서로 정보 교환하고 인터넷 검색하고 하시다 보면 분명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이게 좋다더라, 누구는 뭐 이런 경우에는 이걸 뭐 부작용이 있으니까 끊어야 된다더라. 어떻게 보면 반 전문 의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보시면 솔직한 심정으로 전문의로서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게 뭐 이런 얘기를 꼭 드리면 좀 논란이 될 수가 있어서 사실은 논란은 피하고 싶기 때문에 안 하고 싶기도 한데 사실 그런 펜벤다졸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네. 그걸로 효과를 보셨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은 다른 항암 치료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걸 병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면서 그런데 약을 마치 드셨다. 유튜브에서는 나는 펜벤다졸을 하고 좋아졌다. 관심을 끌고 뭐 그러면서 그것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식돼서 사람들한테 어떤 잘못된 의료 행위를 하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의사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면역 치료제들이 되게 여러 가지 포텐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근거가 있어야 사용한다. 생각만 갖고 사용하는 건 아니다. 비용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약제 부작용에 대한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효과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고 싶고요. 우리 종양내과 의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약을 가지고 그런 효과 부작용을 다루는 임상 연구를 주도적으로 하는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약을 가장 빨리 연구를 통해서 좀 경험을 하고 네. 그걸 또 가장 빨리 실제 필드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파트들이 아마 종양내과 의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랑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가면서 치료를 하시면 잘 치료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인호 선생님은요? 종양내과 선생님과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네.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얘기는 다 해주셨고요. 환자 상태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이랬다는데 이랬다더라.
나도 음, 환자 상태마다 다 다르거든요. 케이스별로 다 다르고 암도 사람마다도 다르고 다 다르고. 병기도 다를 것이고 뭐 다 다를 것이고 동반 질환도 예, 다르고. 다를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고령의 어르신들이나 뭐 이런 인터넷도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보를 취득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루트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누군가가 하는 말을 그냥 듣고 그거를 믿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것저것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뭐 병원에 아는 의사 없나 그래도 좀 이렇게 뭐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좀 소개받아서 가고 싶어 하고 소개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오시는 분들한테도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반적인 뭐 책 같은 내용이나 이게 본인한테 다 맞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대한종양내과 학회라는 이제 좀 전문가 단체가 있고 그 학회에서 각종 암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지금 주려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유튜브 활동도 어떻게 보면 찾아보라는 거죠. 유튜브에서 네. 면역항암제 찾으면 이런 내용들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거를 실제 필드에서는 진료 현장에서는 이렇게 설명 못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만들어내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개인별로 개별화된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건가에 대한 부분은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가지고 환자분의 상태, 동반 질환, 나이, 경제 상황 아까 얘기하신 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 설명 여러 번 드려도 그래서 잘 치료해줘 뭐 이러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 스스로 조금 찾아보려는 정보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네. 궁금하시면 이쪽으로도 좀 질문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한테 맞는 맞춤형 정보는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종양내과 주치의 선생님들은 다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내용은 뭐 팟캐스트나 유튜브 가리지 않고 댓글에 올려주시면 다 대답을 그렇죠. 해주시겠네요. 네, 네, 다음 그렇습니다. 콘텐츠에서도. 네네. 저도 처음에 출연 제안이 왔을 때 제가 뭐 당연히 나가야죠라고 결정한 이유가 이 종양내과 학회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고 공식적인 종양내과 그 종양내과 의사들의, 전문의들의 전문가 모임이라고 모임이죠. 얘기를 들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다루겠구나 싶어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 암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좀 정보를 많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모이셔가지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다가 오랜만에 모이셔서 이제 시즌2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첫 녹화, 녹음 어떠셨는지 소감을 좀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이상철 선생님부터 해주실까요? 일단 오랜만에 하니까 좀 어색한 거 있긴 한데 제가 맨날 좀 전문가도 아닌데 사회 보느라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전문가 사회분 오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니까 사실 한결 마음이 좀 편했고요. 좀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해가면서 조금 더 우리 이 채널이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새로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김민호 선생님은요? 일단은 우리 태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가 네. 하시니까 확실히 다르시네요. 이렇게 대본을 안 주시고 네. 자꾸 진행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하면서 지금 조금 굉장히 진짜 다르구나. 확실히 역시 그러니까 좀 달라요. 진료는 의사에게 진행은 아나운서에게 드는데 맞습니다. 요즘 많이들 너무 교수님들 또 환자분들 너무 많은 뭐 환자분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국민들이 많이 힘드실 텐데 저희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빨리 이 상황이 해결돼서 빨리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즐거운 시간이라기보다는 빨리 좀 일상으로 빨리 좀 복귀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출연 예정이신 거죠? 아마 그럴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중에 가장 막내 선생님이신데 김현호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옆에서 뵀는데 근데 이게 처음 하면 네.
정말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환자들한테 설명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분위기가.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게 처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좀 당황하셨을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음 들어가기 전에 잠깐 회의할 때는 막 의학 용어를 막 쓰시면서 뭐 런 캔서가 뭐 무슨 캔서가 막 얘기하시면서 할 때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이걸 또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시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드신가라는 생각을 옆에서 보면서 했거든요. 오늘 아니, 어떠셨어요? 제가 이게 경험이 좀 그래도 다른 여러 선생님들에 비해서 적어서 아마 설명하는 그런 기술도 능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도 되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좀 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잘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 그 환자분들이랑 그 환자 가족분들이 이제 이런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정보 더 많이 얻고 더 좋은 치료 그리고 종양내과 여기 전국에 계신 종양내과 그 선생님들과 같이 치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거기에 제가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암이 알고 싶다 시즌2와 함께 성장하는 김현호 선생님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즌 1에 이제 김다령 선생님이 이쪽 보면 초반에 정말 말을 잘 못하셨거든요. 점점 근데 이렇게 성장하셨나요? 그럼요. 나중에는 혼자서 거의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적응이 필요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개의 주제 가지고 이제 1부, 2부 나눠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1부, 앞으로 2부에서 계속 모실 수 있도록. 그런가요? 또 불러주실 건가요? 좀 됐으면 네, 알겠습니다. 시간 됐으려나 모르겠네요. 다음을 기약하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먼저 나가볼 테니까 세 분이서 클로징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